철도 파업 이틀째인 오늘 수도권 전철 운행률이 평시에 82%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에 열차와 인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입니다. KTX 운행률은 69%, 일반 열차는 60% 수준이 예상되는데 노조는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 4가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어제 철도노조가 3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열차 지연과 이에 따른 이용객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코레일 사장은 사과와 함께 빠른 사태 해결을 약속했는데 장기화할 경우 이용객 불편 확대는 물론 안전 문제도 우려됩니다. 미국을 방문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의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한국이 중요한 동맹이지만 무임승차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방위비 인상 압박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의 대북 적대 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문제 관련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진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부장관 인준 절차를 밟고 있는 비건 전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자신이 인준되면 협상 상대는 최선희 부상이 돼야 하고 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건 북한이라며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당 쇄신과 보수 통합 압박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돌연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정작 단식 이유로 내건 이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선거법 통과 저지 등인데 다른 여야 정당의 반응은 싸늘하고 한국당 내에서도 옳은 판단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체포한 213명을 폭동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파인 신임 경찰 총수가 취임한 뒤 이 시위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으려는 초강수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철도 파업 이틀째인 오늘 수도권 광역철도의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출퇴근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 측과 정부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인력 충원과 KTX, SRT 통합 등 4가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파업으로 수도권 전철 운행률이 평상시에 82%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오늘 아침 출근 시간에도 혼잡이 예상됩니다. 코레일은 앞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출근 시간에는 92.5%, 퇴근 시간에는 84.2%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첫날이었던 어제 KTX는 물론 수도권 광역전철은 퇴근길에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역시 불편이 예상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부 전동 열차 운행이 정해진 시각보다 늦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퇴근 시각. 열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선 시민들을 실어 나르지만 긴 대기 행렬은 다시 금방 만들어집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 첫날, 늘어난 운행 간격만큼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 불편해요. 저뿐만 아니고 벌써 이게 차가 문이 몇 번 열었다 닫혔다 했는데. 수도권 전철 1호선과 3, 4호선 등의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평소 대비 8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신도림역의 경우 평소 3, 4분만 기다리면 도착했던 열차가 10분이나 걸려 왔습니다. 신도림역은 하루 평균 45만 명 가까이 이용할 정도로 붐비는데요. 배차 간격이 2배 넘게 늘어나자 시민들은 대체 교통수단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파업 초기니만큼 교통 혼잡이 크게 실감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지만 문제는 파업이 길어질 경우입니다. 코레일 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률을 끌어올리겠다곤 하지만 장기화할 경우 운행률이 떨어지는 건 물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지울 순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 인력으로 지하철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안전에 대한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하루빨리 노사 간 협상이 이뤄져 파업이 길어지질 않길 바란다며 당장 다가올 출근길을 걱정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방위비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에 전달하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은 국민의 뜻이라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동맹 관계가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간의 굳건한 신뢰에 기초해서 상호 존중과 또 호혜의 정신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이 언급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이 한국 국익뿐만 아니라 미국 국익에도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해서 안 된다라는.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미 동맹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합리적인 협상 타결이 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 관계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그것을 비용적 계산으로 한미의 그 동맹 관계들을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오는 24일 귀국 때까지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위원장 등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대표단의 방미 기간 중 면담 일정이 잡혀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 나와 한국이 중요한 동맹이긴 하지만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문제 관련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최 부상이 협상 상대가 되어야 한다며 북한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문제 관련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본다. 러시아와의 전략 대화를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동한 뒤 회담 결과를 묻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상은 올해안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다면 모르지만 그전에는 핵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이젠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도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앞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편 현재 의회 인준 절차를 밟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자신이 최종 인준을 받을 경우 비핵화 협상에 북한 측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최 부상의 의미 있는 협상 관여를 촉구했습니다. 비건 최선희 라인으로 체급을 높여 북미 간 무게감 있는 비핵화 협상을 견인해 나가자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티븐 비건 지명자는 아울러 외교의 창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까지 연기한 것과 관련해 북한 측의 전향적인 반응을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YTN 조승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북한이 미국의 올해 말을 새로운 셈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선 인위적인 데드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이 외교가 시작되기 전에 더 도발적인 단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건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일본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이 꼭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철회를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데 대해 가지야마 일본 경제산업상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거부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지소미아가 본래부터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듯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日韓 지소미아 この下でこれまで我が国や米国の情報に加えて補完的な情報収集を行うための情報交換これを行ってきており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일본은 아쉬울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일본 언론도 대부분 정부 입장을 그대로 전하며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원해서 체결된 지소미아인데 종료돼도 일본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016년 지소미아 체결 당시 일본 자위대 최고위직에 있었던 한 인사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는 일본이 강하게 원해서 체결된 것으로 종료되면 기밀성 높은 한국 정보를 못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아쉬운 대목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의 초기 정보. 지구가 둥글고 한국이 북한과 거리가 가까워 일본 레이더가 미치지 못하는 발사 정보를 한국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낮은 고도로 발사한 신형 미사일의 경우 일본 레이더가 더 포착하기 어려워 한국 정보가 한층 아쉬운 상황입니다. 탈북자 등 북한 관련 인사들을 통해 수집한 이른바 한국의 휴민트 정보도 일본이 탐내는 부분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일본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안보상 일본에도 아쉬울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일 관계의 정통한 소식통은 최근 접촉한 일본 정부 인사나 외교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에만 피해가 간다고 하면서도 지소미아 종료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속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한일 간 2차 양자 협의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WTO에 패널, 즉 재판부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1차 협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제네바에서 다시 만난 한일 대표단. 6시간 동안 협의를 이어갔지만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이제 제소국인 우리 정부는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WTO에 제3국이 참여하는 패널, 즉 재판부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시기는 협의 내용을 검토해본 뒤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부터 결정을 해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시기는 저희가 이제 신속성과 충실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가 그동안 협의를 위한 협의를 하진 않겠다고 강조해온 상황에서 이례적이었던 2차 협의에 이어 3차 협의가 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차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거는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의미일 뿐이고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게 전제하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패널 절차는 1, 2년 정도 걸리지만 최근에는 무역 분쟁 증가로 결론이 나기까지 더 시간이 소요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패널 보고서가 나온 뒤 당사국인 우리나라나 일본이 상소까지 할 경우 길게는 3년 넘게 걸릴 수 있는 만큼 이번 분쟁이 긴 법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정 대전환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황 대표는 혁신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칼을 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침 오늘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 물갈이 폭을 담은 총선 공천 기준안을 확정해서 발표하는데요. 물갈이 폭이 절반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황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혁신이 멈추는 순간 당의 운명도 멈춘다는 각오로 뼈를 깎는 혁신에 임하겠습니다.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단식 선언을 한 황교안 대표는 곧바로 집회 중인 한국기독교총연합 전광훈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전 목사는 평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극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왔던 인물입니다. 황 대표는 전 목사의 손을 잡고 함께 만세를 외쳤습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결기에 찬 단식 선언을 마치자마자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근처에서 집회를 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 전광훈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황 대표는 전 목사와 함께 무대에 올라 집회 참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아내자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극우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광화문 광장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도 예외 없이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고 국민들 중에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체 선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 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저런 대통령을 살려주겠어요? 정치권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도 수위를 넘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주사파는 다 쳐내야 한다. 한국당 의원 가운데서도 박정희 정신을 제대로 모르는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꼭 미친놈으로 보고 당신들 그렇게 하면 다음 내년 4월 15일 한 사람도 국회의원 당선 안 시킬 거야 당신들 말이야. 한국당 의원들은 대거 무대에 올라 박수를 쳤고 황 대표는 한 차례 곤란한 듯 웃으며 전 목사의 등에 손을 얹었지만 발언을 막아서진 못했습니다. 결국 전 목사와 손을 잡고 만세 삼창까지 한 뒤 황 대표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과 한국기독교 총연합 만세! 황교안 대표님과 자유한국당 만세! 집회 참가 이유를 묻는 질문에 황 대표는 기독교인으로서 참가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교회를 가고요. 그렇지만 다른 종교를 폄훼한 바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한국당은 황 대표의 단식이 정치 공학적인 계산은 없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공교롭게도 단식 첫날 극우 단체의 집회에 참석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명분 없는 단식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황 대표의 단식은 떼쓰기, 국회 보이콧, 웰빙 단식만 경험한 정치 초보의 조바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명분 없음을 넘어 민폐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황 대표가 정부를 걸고 넘어져 리더십 위기를 해결하려는 심산을 국민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감정, 시대 정신과 괴리된 단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곡기를 끊지 말고 정치를 끊기를 권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체포한 213명을 폭동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파인 신임 경찰 총수가 취임하자마자 시위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으려는 초강수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캐한 최루탄 연기가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곳곳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 18일 홍콩 이공대 부근에서 벌어진 격렬한 시위로 2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FP 통신은 경찰이 이공대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213명을 폭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동 혐의로 기소되는 시위대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홍콩 이공대 시위대 가운데 수백 명이 투항했는데 이 중 미성년자를 뺀 500여 명이 체포됐기 때문입니다. 폭동 혐의는 시위대에 적용하는 혐의 가운데 가장 무겁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No one is above the law. No excuse, no political demand or motive can spare anyone from legal liability. 이 같은 초강경 조치는 새 경찰 총수로 취임한 강경파 크리스 탕이 진두 지휘하고 있습니다.
As a law enforcement agencies, we have to enforce the law, and we have to maintain the law and order in Hong Kong. 홍콩 경찰의 이 같은 강경 조치는 조기에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요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 급격히 힘이 빠진 시위대의 기세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꺾어버리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나오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도까지 떨어졌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선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오늘 낮부터 서쪽에서 온화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도 철원, 김하읍의 기온이 영하 10.5도까지 떨어지면서 비공식 기록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그 밖에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9.2도, 파주는 영하 5.9도, 대구 영하 2.5도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3도, 광주 15도, 부산은 17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큰 추위 없이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날씨인 만큼 불씨 관리 신경 써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덤프트럭의 적재함이 육교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선 50대 남성이 지나던 행인에게 빙초산을 뿌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육교와 뭔가 거대한 물체가 거의 수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인천시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달리던 25톤 덤프트럭 적재함이 육교와 충돌한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처리 여파로 일부 차로 통행이 막혀 한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덤프트럭 기사가 인근에 짐을 내려둔 뒤 적재함이 세워진 걸 모르고 고속도로를 내달리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50대 남성이 빙초산을 뿌려 길에 있던 행인 2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피의자인 남성은 피해자와 처음 본 사이였는데 자신을 해칠 것 같았다는 황당한 말을 범행 동기로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가운데 정신감정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농장 건물 일부와 돼지 200마리가 피해를 입어 소방서 추산 약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화재로 실종된 대성어 선원 11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사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경과 해군이 경비함정과 선박, 항공기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오스에서 한국인 관광객 3명이 줄에 매달려 활강하는 레저 스포츠인 집 트랙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사고는 현지 시각 지난 19일 오전 10시 반쯤 라오스 유명 관광지 방비엔 탕남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집트랙 중간 기착지에 있는 높이 7m 나무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최근 배달 대행 확산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늘고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오토바이 사고 다발 상습 교통 위반 지역에서 암행 단속을 벌이고 특히 교통법규 상습 위반 운전자가 속한 배달업체 업주에게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탈루하는 역외탈세 혐의자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주가 해외 합작 범인을 이용해 기업 이익을 가로채는 이른바 빨대 기업과 여러 나라에 머물면서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유목민 등 탈세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국내보다 세금이 적거나 없는 해외 지역을 활용해 탈세하는 행태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특히 다국적 IT 기업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빼돌리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 일가에서 발견되던 전통적 역외탈세 수법을 중견 자산가들이 모방하는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와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해외 부동산 취득자,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등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국적 외국법인 A사는 국내 계열 회사들이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계약 체결권을 행사했음에도 단순 기능만 수행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A사에는 국내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혐의로 수천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내국법인 B사는 해외 합작회사의 지분을 외국 기업에 양도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후 실제로는 사주가 차명으로 보유하게 했습니다. B사가 해외 합작회사와 거래한 수출 대금 가운데 일부를 미회수해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데도 잦은 입출국으로 국내 체류 일수를 조절해 비거주자로 위장하는 이른바 세금 유목민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 강화나 역외 거래 부가세 적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4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로 추징한 규모는 1조 3,376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15,0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버티는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 봤더니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어둠이 막 걷힌 이른 아침. 전화를 안 받고 있어요. 결국 경찰과 소방까지 출동해 쇠파이프로 대문을 땁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된 고급 저택. 지하엔 외제차가 여러 대입니다. 세금 6억여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 집입니다. 체납자는 집을 비웠고 부인은 이혼할 사이라고 항변합니다. 이혼 정리가 다 됐는데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아야 될 이유가 진짜는. 곳곳을 수색한 조사관들은 벽에 걸린 그림부터 정원의 소나무에까지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전화기를 꺼놨던 체납자는 뒤늦게 조사관에게 전화해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당신들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들이야. 사람이 먼저지 세금이 먼저냐. 서울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15,0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을 합하면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3년 연속 138억 5천만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의 체납액이 최고액입니다. 전두환 씨는 9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아 4년째 명단에 올랐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35억 1천만 원을 체납해 2년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행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고를 거쳐서 매각을 하고 청산 절차를 거쳐서 체납시에게 충당됩니다. 서울시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에 대해 가택 수색뿐만 아니라 출국 금지, 행정 제재와 검찰 고발까지 할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올해 수능을 치른 고3 수험학생들이 이 수학을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꼽았습니다. 국어가 가장 쉬웠고 영어와 탐구 영역은 지난해와 비슷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보다 쉽다, 어렵다 논란이 많은 수능 수학에 대해 고3 수험생 41%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입시업체가 수능을 본 고3 수험생 673명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인문계 학생의 36.6%, 자연계 학생의 46.4%가 수학을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지난해 불수능으로 불렸던 국어는 인문계 학생의 39.5%, 자연계 학생의 34.4%가 가장 쉬웠던 영역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국어의 체감 난이도는 인문계 학생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14.6%, 자연계 학생은 77%에서 13.1%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구와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다음 달 26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전형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상향과 적정, 하향 각 하나씩 지원하겠다는 수험생이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적정 플러스 상향과 적정 플러스 하향이 뒤를 이었는데 적정 플러스 상향과 모두 상향 지원 응답을 합하면 32%를 넘었습니다. 올해 수능이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평가가 많아 상향 지원 가능성이 클 것을 예고했습니다. 또 수험생들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정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성적이 좋지 않아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지 못할까 두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기회가 3번밖에 없어 지원 전략 짜기가 어렵다와 점수에 맞는 대학 찾기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정시 준비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의 29.3%가 특별히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이어 혼자 준비와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 순이었습니다. 진학사는 희망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분석한 뒤 수시 2월 인원이 발표되면 최종 정시 전략을 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철도 파업 이틀째인 오늘 일부 시민들이 평소보다 서둘러 출근길에 나서면서 주요 역들이 이른 시간부터 붐비고 있습니다.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이 평시에 82%, KTX 69%, 일반 열차 60%로 예상되는데 코레일은 출근 시간 열차와 인력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노조는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철도 파업의 핵심 쟁점은 4조 2교대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문제입니다. 하지만 노사 입장차가 워낙 크고 정부 입장도 완강해서 묘수를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칫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법률가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향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이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며 두 나라 정부와 전범 기업에 사과와 배상이 포함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른바 촛불 전국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준비하면서 탄핵 여부에 관계없이 19대 대통령 선거까지 계엄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문건을 잇따라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당시 집권 세력이 다음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였다며 수사를 중단한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부터 파업이 시작됐으니까 본격적인 출근길 불편은 오늘이 첫날입니다. 네, 서울 신도림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출근길 상황 알아보죠. 박희재 기자. 네,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입니다. 네, 이제 출근길에 나서는 분들이 많아질 시간인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 신도림역은 출근 시간이 되면서 조금씩 플랫폼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미리 파업 소식을 들은 일부 시민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파업의 영향으로 열차가 일부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송도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에 앞서 지하철역 고객지원실에서는 지연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력 배치도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운행률이 줄어든 서울 지하철은 1호선과 3, 4호선, 경의중앙선입니다. 신도림역은 하루 평균 45만 명 정도가 다닐 정도로 가장 붐비는 역 가운데 하나인데요. 2호선과 특히 파업의 영향을 받는 1호선이 이 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으로 출근하며 1호선을 탔는데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객실이 차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파업 이후 오늘이 첫 본격적인 출근길인데요. 지하철 혼잡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로 알려진 아침 8시부터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출근길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이번 철도 파업으로 인해 1호선 등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평소 대비 82%대로 떨어집니다. 다만 코레일 측은 파업 4주차까지 출근 시엔 93% 정도, 퇴근 땐 84% 수준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X는 평상시에 68.9%를 유지하고 새마을호는 58.3%, 무궁화호는 62.5% 수준으로 운행됩니다. 하지만 4주가 넘어가는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KTX 운행률이 56% 정도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코레일 측에선 모두 현재 대체 인력 4,600여 명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필수 유지 인력인 9,600여 명과 함께 평소 대비 62% 수준에 불과합니다. 철도 노조 측에서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파업을 시작한 만큼 파업 기간이 길어질 경우 대체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안전사고 우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역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의 대북적 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문제 관련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최 제1부상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무부 인사들과 회담한 뒤 회담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최 부상은 미국 쪽에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메시지는 없고 이제는 아마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하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현지 시간 20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의미 있는 방법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맡아온 비건 지명자의 협상 카운터파트는 현재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지만 자신이 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협상의 급을 높이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특히 미국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코앞에 두고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미국 협상팀이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초강수를 뒀지만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우리 협상팀은 전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언급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몇 시간 만에 나온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연내 타결이 안 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직답을 피하면서도 여지를 둔 겁니다. I'm not going to prognosticate or speculate on what we may or may not do. The State Department has to lead in these discussions, and I'm sure that it's in capable hands, and we just. 지난 15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서울에서 만나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확인해놓고 나흘 만에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큰 우리 측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미국 내 동맹 가치의 훼손 우려도 만만치 않은 데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실제로 감축카드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파행에 이어 주한미군 카드와 지소미아 연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압박이 고조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법률가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의 한국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국내 6개 법률가 단체와 일본의 민주법률가협회 등 7개 단체는 어제 양국에서 각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법률 전문가로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더라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갈등 국면 속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액이 4분의 1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정부는 당장 수출 규제 조치를 처리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지난달 한국에 수출한 액수는 3,818억 엔, 우리 돈 4조 1,24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3%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9월 감소폭인 15.9%보다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10월 한국에서 수입한 총액도 하락했습니다. 2,733억 엔, 전년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흑자 역시 전년 대비 41.5%나 줄었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 하락은 맥주를 비롯한 식료품과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컸습니다.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풀이됩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이른바 노우 재팬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한일 갈등이 양국 거래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단 한국과의 무역 흑자는 감소했지만 일본의 지난달 총 무역 수지는 넉 달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수입액 자체가 줄어든 것이 유효했습니다. 지난 7월 시작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이처럼 부메랑이 돼 자국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규제를 이어갈 뜻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가 수출관리 운용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내린 것이라며 그 철회는 타국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고려하는 조건으로 수출 규제 철회를 내세운 우리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청와대는 다음 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이른바 신남방 정책을 중간 결산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국내 대기업 CEO들도 다음 주 대거 부산에 집결해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모색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부산에서 만납니다. 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상품 교역 중심이던 아세안과의 관계를 기술과 문화 예술, 인적 교류까지 넓히겠다고 신남방 정책을 발표한 지 2년 만입니다.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번 특별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추진한 신남방 정책의 중간 결산 성격이 짙습니다. 청와대는 한 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채택과 공동의장 성명, 한강 메콩강 선언도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나라마다 최대 4개의 MOU를 체결하는 등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됩니다. ICT 등 산업협력,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협력, 직업교육협력, ODA 협력,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50개가 넘는 부대 행사 가운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많습니다. 전야제인 아세안 판타지아에는 싸이, 보아 등 한류 스타들이 공연하고 25일 한 아세안 문화혁신 포럼에는 방탄소년단을 키운 방시혁 대표가 참석합니다. 환영 만찬에는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이렇게 4대 그룹 총수들도 초청됐는데 청와대는 언론이 아는 대기업 경영자들은 다음 주 거의 다 부산에 온다고 보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황 대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어제부터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를 막고 본회의 부의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보내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만류했습니다. 강 수석은 지소미아는 국익에 관한 문제여서 단식은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다고도 말했지만 황 대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익 문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선거법이나 또 이제 공수처법도 국회에서 원내대표들 3분 오늘 기분 좋게 가시던데요. 잘 합의가 되고 잘 해결되면 제가 단식을 바로 끊겠습니다.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규탄하며 항의했습니다. 홍콩 시위 사태는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미중 간 무역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의 홍콩 인권 법안 통과에 중국 정부가 즉각 강력하게 반응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반박 성명을 낸 데 이어 마자오시 외교부 부부장이 미국 대사 대리인 윌리엄 클라인을 외교부로 불렀습니다. 마 부부장은 법안 통과에 대해 엄중한 교섭을 제기하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관련 사안은 순수하게 중국 내정에 속한다면서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즉시 법안 추진과 내정 간섭을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반격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我们正告美方
认清形势，悬崖勒马，立即采取措施阻止该案惩罚，立即停止插手香港事务，干涉中国内政。 중국 정부 산하 홍콩 마카오 사무 판공실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도 일제히 비슷한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홍콩 변수가 불거지며 미중 관계는 더욱 꼬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관세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If we don't make a deal with China, I'll just raise the tariffs even higher. 펜스 미 부통령은 홍콩 사태가 미중 합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미중 간 협상은 홍콩이라는 관문도 넘어야 하게 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도 다소 춥습니다. 철원 김하읍의 기온이 비공식 기록으로 영하 10.7도, 서울도 영하 2.1도까지 떨어졌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4.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9도, 대전 13도, 광주 15도로 일교차가 무려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은 모습인데요. 낮부터는 하늘의 구름 양만 조금 늘겠습니다. 영동 지방은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주말까지도 낮 기온이 15도를 웃돌면서 활동하기 수월하겠고요. 일요일 전국에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은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촛불 전국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준비하면서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계엄을 유지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겁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 안정화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하다는 문장 위에 작은 글씨로 계엄 수행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탄핵 인용 시 계엄 수행 기간은 2개월, 기각될 시에는 9개월입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는 3월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3월을 기준으로 탄핵 인용되면 5월까지 계엄을 유지하고 기각될 때에는 12월까지 수행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5월과 12월은 각각 탄핵 결과에 따라 19대 대선이 치러지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수행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군대 투입할 것까지 다 어떤 부대를 투입할지를 미리 상정해놓고 계엄 선포한다는 건 이것 자체가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라 기무사가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19대 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는 겁니다. 군인권센터는 대선을 겨냥해 계엄 수행 기간을 정한 것은 당시 집권 세력이 다음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센터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검찰이 관련 수사를 중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국민과의 대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안전 강화를 지시한 계기가 된 고 김민식 군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시 용화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으로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론권을 강화하고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대검청사에서 이 협회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 윤 총장과 이 협회장은 검찰 조사 때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와 전관 특혜 근절 등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검은 전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100년 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시민방송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100년 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과 100년 전쟁 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서울의 고가 아파트나 집값 급등 지역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YTN 노종면의 더 뉴스에 출연해서 8월 이후 석 달에 걸친 의심 거래 1,500여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달 말에 발표하고 이후 2차, 3차 조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발 유형으로는 부모 자식 사이나 가족 간의 자금 대여를 이용한 고가 아파트 매입이나 구입 자금 대부분을 빌린 경우, 소득원이 분명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등을 꼽았습니다. 최근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피해 상담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에 접수된 태양광 발전 시설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 신청은 311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666건으로 3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상담 가운데 가장 많은 66.4%는 계약 관련 피해였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업체가 아닌데도 거짓으로 속여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거나 설치 비용이 무료라고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대출이 이루어져서 대출금을 내야 하는 사례 등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계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선배 과학자들과 함께 과학에 대한 열정을 나눴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사용한 것과 안 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마스크. 수증기에 닿으면 색이 변하는 염화 코발트 종이의 원리를 이용해 눈으로도 쉽게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니까 뭐가 쓴 거고 안 쓴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구분이 되면 좋겠다 하고 아이디어를 내게 되어서 이걸 만들게 됐어요. 파도가 거꾸로 치는 현상인 이안류를 예측하는 이 로봇은 바다 및 지형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해양 사고 예방은 물론 해파리 퇴치 등에도 활용할 수 있어 세계 대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로봇이 해안선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초음파 센서로 해저 지형의 변화를 계속 감지하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이 주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실력을 뽐낸 대학생부터 과학 발명대회 수상자, 대통령 과학 장학생까지 모두 1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과학적 성과를 소개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을 연구하면서 미래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에서 또 선후배들도 만나서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가자들은 선배 과학자들과 함께 과학에 대한 열정과 포부를 나누며 미래 과학자의 꿈을 한층 더 키웠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후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가 1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 가까이 손실을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제교육자연합의 레이첼 뱅크스 공공정책국장은 현 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관련 발언들이 유학생 숫자를 그런 방향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든 썬들랜드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가 미 하원 탄핵조사 공개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 의혹의 핵심인 대가를 인정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썬들랜드 대사는 공개 청문회 출석에 앞서 배포한 모두 발언 자료에서 백악관과의 통화와 면담과 관련해 대가가 있었는지에 대해 자신의 답변은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가 미 기업들에게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선스, 즉 면허 발급을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 기업들의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는 제한적인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으로 향하는 화물선 냉동 컨테이너에 숨어 밀입국하려던 이주민 일행이 네덜란드에서 구조됐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네덜란드 로테르담 인근 블라르딩겐 항에서 출항한 화물선 선원이 선박 내 냉동 컨테이너에서 이주민 25명을 발견한 뒤 바로 회항했습니다. 로테르담 응급 구조대는 이주민들이 항구에 내려 치료를 받은 뒤 경찰로 넘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국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창덕궁 후원 부용지 일대와 경복궁 향원정은 우리 궁궐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꼽힙니다. 현재 복원공사 중인 향원정에서 온돌 구조가 발견됐습니다. 독특한 구조의 온돌이라고 하는데요. 이승은 기자가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향기는 멀수록 맑다는 뜻의 향원정. 고종이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바로 옆 건천궁과 함께 사비를 들여 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존하는 전통 건물 중 유일한 육각형 2층 정자로 네모 모양 연못 가운데 섬을 만들고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궁이가 있어서 온돌이 있을 것으로 짐작됐는데 해체 보수 과정에서 온돌 구조가 발견됐습니다. 보통 온돌방은 방 가장자리는 물론 방 중간으로도 열기가 전해지도록 열기의 통로인 고래를 중간에도 만듭니다. 하지만 향원정의 온돌 구조는 육각형인 1층 방바닥 가장자리가 되어지도록 도넛 형태로 고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취침하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공간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닥이 온기를 쉽게 잃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급격하게 고래가 낮아지는데요. 이 기능이 이제 공기의 흐름을 촉진하는 동시에 열을 머금고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방 안쪽으로 붙여서 건물 내부로 시상을 했다는 거는 보온에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쓴 구조라고. 향원정이 여러 차례 보수에도 기울어졌던 원인도 밝혀졌습니다. 주춧돌을 지지하는 널쩍한 돌이 깨진 겁니다. 향원정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맨 꼭대기 장식기와도 바뀌고 나무 울타리도 사라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원래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해 내년 7월 향원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향원정 일원은 경복궁 일대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공간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명성하과 뒤편에 있는 건천궁에서 시해된 장소이기도 하고요. 휴식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 2014년 1,000만 관객을 모은 겨울왕국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개봉했습니다. 압도적인 예매율로 개봉 전부터 높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관련 상품도 벌써 인기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겨울의 여왕 엘사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감춰진 진실을 찾아 동생 안나와 함께 모험에 나섭니다. 엘사와 안나는 더 강하고 성숙해졌고 울라프의 재치 있는 대사는 여전합니다. 주제곡 Into the Unknown이 레디코의 뒤를 잇습니다. 겨울왕국 2는 개봉 전부터 90%까지 넘는 높은 예매율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어떻게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갈지가 또 궁금하고 다른 친구들의 역할은 또 어떨지도 궁금하고 영화 인기에 힘입어 관련 상품도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디즈니 공식 매장과 극장 매장 등에서 1,000개 이상의 제품이 미리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죠. 2가 나오기 전까지 드레스 항상 사달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악 계속 틀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옷 입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다른 공주 옷을 입고. 디즈니는 겨울왕국 1 개봉 뒤 드레스 판매로 11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여억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영화와 상품 모두 또 한 번의 왕국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이가탄, 과연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가
다르죠.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점도 다르죠. 그래서 이가탄은 다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이가탄. 설마 아직도 따로 써요? 앱을 은행별로? 난 한 개로 다 하는데. 오픈솔. 어떤 이체도 수수료 없이 오픈뱅킹은 신한솔. 말해봐요. 뭐가 더 끌려요? 그냥 돈 관리 앱? 아님 돈 불려주는 앱? 오픈솔. 통합조회는 기본, 목돈 마련 노하우까지. 오픈뱅킹은 신한솔. 타고 싶은 디자인을 만나는 건 흔치 않죠. 안 그래요? K5. 올 시즌 LPGA 투어 33번째이자 마지막 대회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개막합니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이 올해의 선수상에 이어 상금왕과 최저 타수상까지 석권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상위 60명의 선수만 출전하는 LPGA 시즌 마지막 대회에 걸려있는 총 상금은 500만 달러, 약 58억 원입니다. 우승 상금만도 150만 달러, 17억 5천만 원으로 웬만한 대회의 총 상금 규모입니다. 올해 4승을 거둔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이 이미 올해의 선수상은 확정했지만 아직 상금왕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상금 1위인 고진영과 2위 이정은의 상금 차는 약 72만 달러지만 이번 대회 결과로 충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 타수 베어 트로피 수상은 고진영이 유력합니다. 현재 평균 타수 1위 고진영을 2위 김효주가 맹렬히 추격 중이지만 역전을 위해서는 이번 대회에서 고진영보다 20타 이상을 덜 쳐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딱 받고 싶은 상 베어 트로피인 것 같아요. 평균 타수 상은 정말 선수로서는 한번 받아보고 싶은 상이기 때문에. 이 밖에 박인비, 김세영 등 강자들이 총 출동하는 가운데 한국 선수들의 시즌 15승 합작 여부도 관심입니다. 신기록 달성엔 실패했지만 지난 2015년과 17년 세웠던 한 시즌 최다승 15승 타이 기록 작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출전권 경쟁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내년 6월 세계 랭킹 기준으로 15위 이내 선수 중 최대 4명이 나갈 수 있는데 현재로선 고진영과 박성현, 이정은, 박인비가 앞선 가운데 김효주 등이 치열한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네, 어제 아침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오늘 아침도 여전히 춥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철원 김화읍의 기온이 영하 10.7도, 서울 영하 2.3도까지 떨어졌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4.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9도, 대전 13도, 광주 15도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은 모습인데요. 오늘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영동 지역은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9도, 강릉 13도, 대구 13도, 광주 15도, 부산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도 낮 기온이 15도를 웃돌면서 활동하기 수월하겠고요. 일요일 전국에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은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